네, 어김없이 찾아온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여야가 민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설 명절 밥상 민심엔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네, 이외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수미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정치권 관련해서 어제부터 상당히 바빴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탄 봉사에 직접 갔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시장을 방문했는데 서울역과 용산역에도 각각 귀성길 인사에 나섰거든요. 아무래도 명절 밥상 민심 너무 중요한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여당은요 서울역으로 이제 갔죠. 서울역은 이제 경부선. 이 말은 이제 그 대구, 부산, 영남 민심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 중에 이제 그 민주당은 아마 이제 용산역을 간 것 같아요. 용산역은 이제 그 호남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호남 민심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수서역인가 거기 갔더라고요. 그건 뭐 큰 의미는 왜 두 개 역을 거대 야당이 가니까 갈 데 없으니까 간 거지 뭐 큰 의미는 없다 보고요. 이번에 그 설민심은 물론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워낙 평소에도 요즘은 시사 프로나 유튜브나 워낙 높아서 옛날만큼 뭐 설민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전국에서 가족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민심이 거대한 민심이 형성되고 이게 아마 이제 총선까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각 역에 따라서 좀 분석을 개인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쨌든 여야 대표 어제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네, 뭐 설 명절 앞두고 사실 귀향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인파가 역에 많이 몰리는 거고 그러면 선거 운동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서울역에 가고 민주당이 용산역으로 간 거는 역대 거의 모든 명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서 변호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호남선 그리고 경부선 이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SRT로 갔는데 SRT는 또 나름대로 전국 곳곳으로 출발하는 그런 열차들이 또 있는 수서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제3신당 입장에서 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설 명절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전보다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공연히 했다가 싸움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정치 성향의 차이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 유튜브도 있고 여러 언론 매체가 있지만 사람들의 말이 그나마 섞일 수 있는 계기가 또 명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역에 나가서 일단 뭐 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홍보한다거나 논리를 설파한다거나 연설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얼굴 도장이라고 하죠. 얼굴 도장을 박아놓고 예, 영화의 예고편처럼 그렇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각 정당 관계자들이 일단 역으로 출발을 해서 내려가는 사람들 뇌리에 본인의 모습 얼굴을 새겨놓기 위해서 또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명절에 예전만큼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4월 총선 이슈가 최대 이슈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어떤 의제가 가장 많이 오르내릴까요? 저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심판론인데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이제 주장할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민주당 입법 독재 이걸 이제 심판하자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3지대에서는 두 당 다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도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심판하자. 이렇게 그 아마 세 갈래 심판론이 주로 밥상머리에서 열띤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세 가지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그게 열띠게 토론을 하게 되면 심판론이 나올 수 있는데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심판론부터 먼저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86 운동권 정치 청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검사 독재 청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민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혹은 86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특정 세력을 콕 찍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정치와 사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못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심판론보다는 좀 더 얘기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민생의제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겠고, 근데 다만 의대 정원의 확대는 여야가 다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민들끼리는 이제 주로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다수 의견이겠고, 물론 소수 의견으로는 그거를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사협회 주장과 비슷한 의견들도 또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수준 높은 토론이 가능하다고 친다면 역시나 민생의제인데 뭐 복지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은 복지 공약은 여야 정치권이 워낙 많이 내놨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재원 문제인데 국가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조금 이제 평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 그러니까 특히 진보적인 분들은 지금 좀 국가가 확장 재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제 뭐 고금리 시대고 해서 돈을 막 풀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하는 게 맞다, 뭐 이 정도의 논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결국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좀 더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심판론보다는 민생의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도 민생의제에 대해서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 전략에도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마 서울 밥상에 이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을 통해서 이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된 논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야가 이 대담을 두고 아주 뜨겁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좀 진솔한 생각을 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민주당에선 빈 껍데기 대담이었다, 사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보세요? 아마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 근데 여러 가지 민생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 가지고 총선 치르겠다면요, 나중에 아마 큰 실패를 볼 거로 봐요. 이게 무슨 대단한 우리 국민 민생과 관계되는 중요한 이슈입니까? 뭐 저는 대통령이 소상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냥 악의적인, 아주 이제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인지 뭐 진짜 목사인지 참칭 목사인지 그분이 그 악마적인 편집을 한 이런 사건이에요. 그냥 김건희 여사 선친과 친분을 속여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대로 이게 파우치 하나 던져놓은 거죠. 그것도 이게 답례품이라고. 그 다음에 언제 쓰나 계속 1년 이상 했는데 안 썼잖아요. 떴지도 않죠. 그냥 이게 그대로 참고해 둔 거예요. 왜? 돌려줘도 이게 받아갑니까? 공작한 분이. 안 받아가잖아요. 따라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자꾸 공세 펴는데, 이거 가지고 선거 치르려면 큰일 난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그 과정을 국민 앞에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뭘 사과를 합니까? 뭐 그 사람 목사 만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버지 선친이라는데? 또는 이게 던져놓고 답례품 간 걸 돌려줘도 안 받잖아. 이게 뭐가 잘못된, 사과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소상하게 소명한 걸로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설민심에 아무 관계 없어요. 이미 지지층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비판하는 야당은요, 왜 안 돌려줬느냐? 이건 근데 뭐 김영란법이나 뇌물 아니야? 이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설민심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총선 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중에 동의하는 게 있는 게, 이게 민주당에서 뭐 계속해서 주요 쟁점으로 끌고 갈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명품백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영부인에 관련된 리스크 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실 명품백이야 인지상정으로 뭐 어쩌다가 받아가지고 뭐 특별히 쓰지도 않고 어디다가 보관을 해뒀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 이게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자본시장의 동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영부인 리스크 쪽에 천착을
한다고 해도 명품백보다는 원래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그 시선을 더 두는 게 맞다. 오히려 제가 우려되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문제에서 명품백 문제로 시선이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권 쪽에게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야권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명품백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크게 만든 것은 사실 여당과 대통령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도 이 명품백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 받을 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맞기는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걸 끊는 것도 매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진단이에요. 이거는 자기 변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유감 표명 사과, 도의적 책임 인정 이런 것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명품백 문제를 포함해서 영부인 리스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명품백이 주요 의제로 끌고 갈 만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는 두 분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요. 어제 여당 내부에서 특히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5글자로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우리가 두들겨 맞고 총선까지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뭐 저는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반응이 아쉬워요. 어떻게 비대위원이면 제대로 이게 그 진상을 알 텐데 계속 이게 뭐가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뭘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갑니까?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다 이미 대통령이 해명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이게 수세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제가 김경률에게서 하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뭐 아쉽습니다. 두들겨 맞고 와야 됩니다. 옛날에는 말이 앙투안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입니다. 이럴수록 야당의 공세가 세지지. 이러니까 이게 공세가 멈춥니까? 제대로 방어를 해야지. 근데 이게 팩트도 떳떳한데 왜 이런 식의 저는 반응하는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반응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쨌든 총선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좀 당정 갈등이 수그러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또다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좀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뭐 본인의 소신이 강하고 전부 주위 사람들 평가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제 평가가 일반적이거든요. 저는 이분이 비대위원보다는요. 원래는 이제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마포을에 나갔어야죠. 한 명이라도 이게 잡아야 되잖아. 인지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든 마포을에 가서 뺏지 않아 이게 민주당을 뺏어오는 이게 당에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출마는 안 하고 근데 이게 비대위원으로서 계속 이런 이제 그 내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이제 발언하는 거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반응이 많이 아쉽다고 해주셨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라든지 주변의 입장에서는 이 대결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 한동훈 내지는 뭐 김경률 회계사의 일종의 반란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만 몇 발짝 떨어져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예 수사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 대통령하고 흡사한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명품백 그 KBS 앵커가 작은 가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걸로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래 더 심각했던 문제는 주가 조작 의혹인데 마치 명품백 가지고 여권 내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약속 대련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로 사소한 차이로 큰 갈등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명품백이라는 사소한 문제에 그것을 두고 벌이는 여권 내부의 갈등에 너무 눈길이 쏠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김경률 비대위원과 대통령실 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이 점을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각 당 총선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영남 중진 의원들에게 낙동강 벨트, 이른바 험지 출마 요청을 했는데 뭐 서병수 의원에 이어서 김태우 의원도 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험지 출마를 받는 의원들이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뭐 조혜진 의원의 결정도 좀 남아 있고. 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런 걸 이제 그 선당
후사라고 하죠. 당이 이제 먼저다. 아마 이제 큰 결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이제 그 김태호 의원 이분은 이제 그 도지사를 2번 하고 그다음에 그 삼선 의원이죠. 옛날에 김해에서도 당을 위해서 이제 그 나가서 김경수 후보까지 꺾고 상당히 그 당을 위해 이미 기여한 바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창이나 합천 이쪽에서 이제 그 신청했는데 당에서 이제 그 김두관 양산 어리죠. 김두관은 이제 대선 후보입니다. 상당히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거물급이죠. 김태호 외에는 이제 잡을 사람이 없다. 이미 여론을 여러 번 돌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요청하니까 아마 이제 흔쾌히 수락했지 않나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서병수 의원도 부산시장도 했죠. 그다음에 사선이고 이미 4년 전에 부산진 갑에 똘개 그때도 당의 요청을 받아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의 민주당 3명 중에는 가장 센 이분이 전재수 의원이에요. 역시 잡을 사람은 서병수 부산시장 했고 사선 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나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게 그 조혜진 의원도 이제 결단할 겁니다. 김해로 아마 가지 않을까. 왜? 안 가면 컷오프입니다. 당의 요청은 이거는 이제 아주 당에서 강국에 요청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이게 공천이 어렵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할 거고 그다음에 그 우리 대표까지 했던 김기현 대표도 이제 원래는 울산 남이잖아요. 네. 울산 남구는 텃밭이에요. 울산 이제 북구로 가라. 이런 이제 요청 앞으로 이제 분위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나서 분위기는 전부 이게 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게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거죠. 저는 많은 이런 이제 험지 출마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험지 출마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낙동강 벨트가 영남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강세를 계속해서 보였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중진들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도 이 부분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뭐 특별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이쪽 지역에 또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리기보다는 또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근의 흐름은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간만에 전략적으로 좀 특단의 수를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은 예전에 광역단체장을 지냈기 때문에 지역구를 좀 이동시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나름의 전략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2가지 유념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 인물들이 거물급 인물들이긴 한데 낙동강 벨트에는 신도시도 있고 장년층, 청년층이 다른 지역, 경남 지역, 부산 지역의 여타 이웃 지역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념적으로도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보수층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거물급들이 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 층이라든지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특단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이 당연히 필요하고 국민의힘의 낡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 부분을 또 돌아봐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공교롭게도 지금 중진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는 3명의 의원들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 3사람이 국민의힘 내에서 비주류로 꼽히고 있거든요. 예. 왜 비주류가 이렇게 또 짐을 져야 되는가 이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험지 상대적인 험지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비운 지역구 그리고 그 지역구들은 사실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인데 이 지역구에 새로 공천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험지 출마의 전략적 그 유용성도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까지도 국민의힘이 예.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도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 작업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 미래 대표 누가 맡을 거라고 보세요? 뭐 아직은 제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4년 전에 황교안 대표 때 그때 아마 이제 그 한성교 의원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그 믿고 맡겼다가 한마디로 이제 좀 배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던 게. 그래서 이제 명단을 새로 정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는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다선 의원 중에서 당을 위해서 이제 그 희생하고 용퇴하신 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이 좋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선 의원이죠. 근데 본인이 당을 위해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자 희생했잖아요.
이런 분이 가면 상당히 좀 좋은 공천이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이제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은 공천에 개입 안 한다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본인하고 가장 신뢰가 두텁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데 분을 선정해서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15일에 또 창당 대회를 연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이 판결 직후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또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후에 입장문도 냈어요. 사실상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새로운 길이라고 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는 본인이 직업 정치 같은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특별하게 밝히지 않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길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치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 횡포를 막겠다 이런 주장도 했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시사를 한 것 같고 예. 지역구 출마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하고 이게 민주당에서 지역구 공천까지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내는 위성정당 그 흐름에 아마 끼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계속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들이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조 전 장관 이번에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은 다 끝이 났고 이제 대법원에서 법리 적용만 남겨놓고 있는데 법리 적용 부분도 사실 뭐 증거의 수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제기를 했었지만 이미 정경심 전 교수 판결이라든지 여기서 다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기가 문제이지 조 전 장관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구속 수감되게 됩니다. 만약에 의원이 됐다,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더라도 그것은 의원직이 박탈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이고 이제 조 전 장관한테 얼마나 선을 긋느냐 이 부분이 총선에서도 좀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총선이 잘못하면 김건희 대 조국의 총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국민 대다수는 총선에 마음이 떠나거나 아니면 투표를 한다고 해도 영혼 없이 둘 중에 겨우 가려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나쁜가를 해서 영혼 없는 투표를 하게 될 텐데 부디 그렇게는 흘러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출중하신 분들은 조 전 장관한테 선을 그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민주당이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네. 예.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 실형이 2년 나왔잖아요. 대법원은 이제 보통 한 4, 5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4, 5개월 뒤에 뭐 구속되는 거는 명약 관화하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이미 사실에서는 이제 2심에서 끝난 거예요. 자, 일단 법적으로는 이제 4, 5개월 뒤에 구속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일단 민주당의 그 통합 위성정당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그 끼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당이나 송영길 당은 이미 구속되거나 이런 이제 리스크 때문에 저는 안 끼워줄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송영길 당은 제가 보기에 만들어도 3% 어려울 거예요. 근데 조국 당은 이게 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당한 아직 지지층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저번에 왜 4년 전에 민주당의 공식 위례는 공식 위성정당은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최강욱 의원이나 열린민주당이라고 왜 하나 또 이게 짝퉁 하나 더 넣었잖아. 짝퉁은 아니지만 또 이게 자기가 위성정당 하나 더 넣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 만약에 민주당에서 통합위성정당이 조국 당을 안 끼워주면 예. 조국 신당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 얻으면 또 한두 석 가져가잖아요.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이 직접 비례 1번, 2번을 안 하더라도 뒤에서 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1, 2번. 저는 신당이 아마 본인이 직접 뛰지는 못해도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네, 민주당이 여러 고민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자 내홍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의 원인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인데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여기서 더 가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고 이 고민정 최고위원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좀 수습이 될까요? 뭐 수습이
돼야죠.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되는 것도 쉬운 길이에요. 길 자체는 어떤 길이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배제를 한다든지 특별히 띄워준다든지 이런 거 없이 정해져 있는 경선 룰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이 총선으로 가려면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 부분을 국민들이 꼭 지켜보는 거거든요. 지난 정권에서의 실패라든지 또 정권을 국민의힘한테 내준 책임, 이것들을 두고 지금 당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연대 책임이죠. 뭐 누구를 할 거 없이 연대 책임이고, 그 연대 책임은 비유를 하자면 공동 소유 중에서도 총유에 해당한다. 누구나 거기서 발을 뺄 수 없다. 빼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서로 간에 내 탓이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정당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졌다, 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어떤 세력이 당권을 잡아서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책임 떠넘기기에 더 능한 세력이 당권을 잡아버렸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앞장서서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 임종석 전 실장 등등의 이 공천 문제는 당의 경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관련해서 뭐 우상호 의원은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나서거든요. 쉽게 좀 진화가 될까요? 지금 이제 저는 임종석 실장을 이제 치내는 이유가요.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40%대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종석 실장은 2019년 1월 달까지 비서실장 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윤 정부 탄생하고 아무 관계 없죠. 굳이 윤 정부 탄생 책임을 논하려면 1번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수험생이 대학 시험지가 떨어졌어요. 누가 1번입니까? 떨어진 수험생이 1번이에요. 뭐 그다음에 뭐 부모님, 뭐 선생님, 뭐 친구 핑계 댈 수 있지만, 떨어진 사람이 본인 잘못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도 리스크부터 본인이 부족해서 떨어졌지 누구 책임이 있어요? 1번은 이재명. 그다음에 2번을 들으라면 김혜경 씨입니다. 이분이 법칸을 쓰면서 조명현 그때 그 공익신고자가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이게 저는 영향을 많이 줬다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굳이 들으라면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런 법무부 장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총장을 그 당시에 막 징계하고 지휘권하고, 이게 전 국민이 보는 상식적인 책임 순서입니다. 여기에 임종석 실장은 뭐 100등, 1000등 밖에도 저는 안 낀다고 봐요. 임종석 실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윤 정부 탄생한 겁니까? 따라서 저는 그럼 이게 의도가 뭐냐? 결국은 이제 그 잠재적 경쟁자의 싹을 잘라버리자.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되면 3선이고 비서실장이고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잖아. 그렇다면 자기 당권이든 대권이든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의도로 저는 완전 사천 이렇게 그 임종석 인위적으로 이렇게 컷오프 시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그 당은 제가 보기에 공천 갈등으로 거의 뭐 두동강 날 정도로 분란이 휩싸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통합이 절실한 모습인데 제3지대 역시 막판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했고 오늘은 용산역 합동 귀성 인사에 나섰는데요. 세부적인 쪽에서는 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빅텐트 쳐질 수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난항일 거고, 사실 정치의 역사를 돌아보면 소수지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항상 이게 원활하고 무난하지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네. 보면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쪽하고 양향자 의원 쪽이 통합을 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제 점차 빅텐트는 아니지만 중텐트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구나 했는데,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서 같이 나온 3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뭉치면 저쪽에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그래도 빅텐트 쪽으로 가게 될 개연성은 일단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네. 구도 자체가 복잡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마음이 복잡한 것을 스스로 정치인들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모이자. 뭐 총선 뒤에 어떻게 하든 간에 비례대표 명부가 됐던 지역구 조정이 됐던 이것은 네. 같이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통합공천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구에서 겹치기 출마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완벽하게 합당할 경우에는 비례 순번을 어떻게 배분한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뭐
절대적으로 빅텐트 구성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더 걸릴 거고 늦춰지다 보면 한 3월 초순 중순쯤에 가야 네. 이것이 결판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행보를 봤을 때 통합의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들의 종착지에 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 빅텐트가 아니고요. 찢어진 텐트입니다. 찢어진 텐트.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여면 갈기갈기 찢어진 텐트. 이거는 이제 빅텐트가 불가능하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고 결혼할 때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성격이라든지 자란 환경이라든지 뭐 공통점이 있어야 남녀 간에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력들이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역 기반도 달라. 그다음에 지지하는 성향 이념도 다 달라. 지지하는 계층도 다 달라. 뭐 이게 공통점이 있어야지 화학적 결합될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뭐 인위적으로 뭉치봤자 이거는 모래알 뭉친 것처럼 절대 이 결합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싸우는 게 뭐 당명 지도 체제인데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당명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 배지 중에 비례 배지 이거밖에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비례 배지 순번을 정할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는 당원 투표하자. 왜? 당원은 본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른 데서는 당원이 아니고 그저기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눠 먹자든지 이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지 배분 방식이. 따라서 저는 빅텐트는 어렵고 억지로 이게 치지더라도 사실상 이게 모래알처럼 뭉쳐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그 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3지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 각 당이 민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오늘 여러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